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대원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청소년 청중이 공감하는 설교 방법 연구로 작년에 이 박사 논문을 통고한 이민건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교수님이시죠? 우리 도은흥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이 교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이 제가 이 학위를 최종적으로 받았던 이 졸업식 사진인데요. 귀엽죠? 죄송합니다. 석사 논문은 2016년 11월 21일에 이 강해 설교와 효과적인 서론으로 이 패스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짧게 나누는 석사 논문을 쓰는 이유와 방법도 여러분이 이 종이죠. 이게 이제 인준서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 한 장 받기 위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논문에 대해서 말하기란 사실 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석사 박사 논문을 쓰고 통과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노하우를 짧게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논문을 쓰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논문을 쓰는 방법, 또 논문 잘 쓰는 방법, 더 잘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수많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이 조회수가 높은 이런 영상부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여러분 써보시면 생각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참 많은데요. 우리 대부분은 이 부교육자이거나 부교육자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집에 가면 아빠, 교회 가면 목사님, 또 여러분 집도 조용하고 교회도 조용하면 갑자기 목소리 좋으신 분이 전화 오셔서 사장님, 좋은 보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또 이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되돌아보면 저도 논문을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진 페일 없이 쫙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생각해 보면 이 절박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 있는 분들은 논문을 빨리 끝내시고 절박함이 상대적으로 없는 분들은 논문을 좀 늦게 끝내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있으면 당연히 집중력도 생기고 거기에 올인 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이 연락 오셨는데요. 벌써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40대 초반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지금 6년째 논문을 쓰고 있다고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이 박사 논문 쓰는 것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셔서 한 10분 넘게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석사 박사 논문을 한번 써보니까 이 석사 논문은 집중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집중해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박사 논문은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집중해서 쓰시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집중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하시면 충분히 논문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논문을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논문을 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논문을 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이 논문을 쓸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업도 듣고 과제 제출하기도 빡빡한 시간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이 방학이 있습니다. 아마 곧 방학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논문이란 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영어나 뭐 독일어나 일본어로 쓰는 다른 나라 언어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0페이지 가까이 길게 써야 하는 뭐 석사 논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 80에서 100페이지, 또 박사 논문은 100페이지 이상인데요. 이런 장문의 글을 특별히 논리적으로 써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뭐 연애 편지, 요즘에는 편지 안 쓰시죠? 연애 편지나 뭐 이런 마음을 쉽게 표현하는 것들과는 확실히 종류가 다른 글을 우리는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에는 특별히 일정한 흐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정한 흐름을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꾸준히 쓸 수 있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쓸 수 있는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논문을 쓸 때 일주일 중에 한 5일 정도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이 논문을 잡고 쓴다면, 그리고 정말 빨리 쓸 수 있다면 과장되게 진짜 정말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석사 논문은 한 2개월, 3개월 정도면 집중해서 완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만 논문에 할애해도 2, 3페이지 여러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중력 있게 쓰려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조용한 장소와 시간만 있으면 논문 생각보다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매일 일주일에 써야 하는 논문 분량을 여러분이 미리 계획하시고 꼭 행동으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이 석사 논문은 한 5년, 6년 전에 써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박사 논문을 쓸 당시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보통 한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잠을 자고, 저도 좀 일찍 써놨으면 될 걸 여유를 부리다가, 강의를 하는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유를 부리다가 이 논문 제출일이 다 되어 가니까 새벽 2시까지 논문을 쓰고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갔던, 그렇게 한 2, 3개월을 보냈던 정말 주옥 같은 시간이 지금 또 기억나는데요. 저는 거의 매일 좀 논문을 집중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논문에 할애한 것 같습니다. 하루 2시간이면 여러분 최소 한 2에서 4페이지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일주일이면 20에서 30페이지가 되고요. 또 한 달이 지나면 거의 60에서 80페이지도 집중해서 쓰면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박사 논문보다는 석사 논문은 상당히 수월할 수 있어요. 여튼 여러분, 당연히 저도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수정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써진 논문이 있어야 여러분이 수정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짜시고, 여러분 특별히 하루에 여러분이 꼭 저의 말을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하루에 1페이지든 2페이지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분량만큼 딱 쓰시고 이렇게 플랜대로 시행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꺼번에 논문 쓰는 거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논문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목상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저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특별히 사회적인 이 논문과 우리가 쓰는 논문이 정말 다른 차이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신선한 주제가, 새로운 주제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발상들이 새롭게 전환되는 것들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실 때나 특별히 논문을 쓰실 때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실 때 여러분 성령님께 성령님 이 논문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잘 쓸 수 있도록 오늘 또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섬세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저는 이 석사 박사 논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제 노하우를 한번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논문을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맨 마지막 과정을 우리가 한번 미리 가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사실 생각할 수 있겠죠. 벌써 졸업을 했고 논문이 나왔으니까 저도 논문을 다 쓰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이 논문 작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맨 마지막이 뭘까요? 논문 쓸 때 맨 마지막. 논문 작성에서 맨 마지막이 여러분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인쇄소가 제일 마지막이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논문 심사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심사에서 패스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페일이 되느냐, 드라이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이 1년짜리 농사가 결정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석박사 논문의 승인은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요. 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교수님들이 결정하십니다. 어떤 교수님일까요? 당연히죠. 여러분 이것도 지도 교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즉 여러분 지도 교수님들과 논문 지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논문이 조금 부족해도 특별히 석사 논문은 박사 논문처럼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패스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5명 같이 시작을 했는데 모두 다 열심히 하셨지만 또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뭐 임지나 뭐 담임 목사가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분은 논문 준비가 시간이 부족해서 미흡하면서 이 5명 중에 뭐 자랑이 아니라요. 저 혼자 이렇게 은혜로 정말 저 혼자 패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석사 논문은 저희 학기 때는 이 5명 중에 지금은 아마 이 학기 기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한 7, 8명 가까이 되죠. 저희 석사 때는 5명 중에 4명이 이 석사 논문을 통과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여러분 석사 논문은 나름 상대적으로 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석사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님과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심사 예정자 교수님을 여러분 자주 뵙고 지도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죠. 우리 대학교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활을 할 때 교수님하고 친한 학생들은 늘 성적이 좋았습니다. 뭐 그때뿐입니까? 저희가 여러분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도 앞자리에 앉아 계신 그 특별히 여자 전도사님 몇 분은 저희 반엔 정말 성적이 늘 좋았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름도 알고 교수님의 이런 좀 마음도 너무 잘 이해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성적을 더 잘 받을 수밖에 여러분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과 심지어 논문을 지도할 것 같은 이 지도 교수님은 정해지지만 또 몇 분이 더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부심사관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누군지만 미리 알 수 있으면 좀 그분들께 가서 먼저 여러분의 논문을 여러분 뭐 이게 딜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논문을 한번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제목이나 주제나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그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먼저 상의해 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 예전에 사실 그 석사 박사 과정 때 제가 이제 5년이잖아요. 2년 3년이었는데 그때 저는 수업 시간마다 늘 저희 반 목사님들과 교수님 커피를 매일 대접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었는지 논문이 감사하게도 2번 연속으로 떨어짐 없이 통과가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커피 한 잔 사들고 그리고 교수님이 제가 커피를 가면 늘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민관 목사 언제 올라오냐고. 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제 커피를 기다리셨죠. 그만큼 관계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 정우홍 교수님이나 김대혁 교수님, 박연신 교수님 이런 분들과도 여전히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커피 한 잔 사가셔서 교수님께, 여러분 제가 교수님 어떻게 이 주제를 정해야 하는지, 교수님 제목은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준비해 가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여러분이 정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백지를 가지고 교수님 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교수님 심하게 당황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도 교수님과 자주 만나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 심사 때 떨어질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논문을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의 지도를 받았고 그 지도대로 논문이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큰 이변이 없이는 논문을 통과시켜 주십니다. 지도해 주신 대로 잘 쓰여진 논문이라면 이유 없이 여러분 드랍될 확률 매우 낮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러분 이 말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입니다. 대구. 논문 때문에 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몇 번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교수님이 이 신학대학원에 용인에 있죠. 거기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급한 마음에 교회 월차를 쓰고 제 차를 몰고 용인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10분, 20분 정도밖에 지도를 받지 못했거든요. 또 사실 그 되게 불필요한 거 아닌가 싶지만 되돌아보면 그렇게 교수님들의 지도를 늘 받아왔기 때문에 논문을 심사할 때 원활하게 좋은 성적으로 패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여러분 교수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바쁘신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들, 전도사님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강의실로 특별히 교수실로 오셨을 때 찾아가는 거 되게 부담되었고 죄송했습니다. 가도 10분, 20분밖에 상담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순간들이 잘 모여서 교수님과 좋은 관계들, 특별히 지도를 잘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논문이 잘 통과된 것 같습니다. 은근히 여러분 이런 사실, 제가 말하는 이런 사실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놀다가 여유를 부리다가 논문 쓰는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시는 분들이 80%, 90% 이상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 팁으로 저도 지금 여러분 사실 한 2-3명 정도 목사님들이 연락 오셔서 제가 지도 교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박사 논문을 패스해서 그런지 전화로 제가 지도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팁으로 최근에 논문을 통과한 분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논문을 지도받는 것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이미 논문을 통과했기에 그들이 먼저 이 논문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논문 심사 때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질문을 교수님들이 하셨으며 어떨 때 되게 곤란스러웠는지 또 어떻게 그분들이 준비를 했는지 직접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논문을 어떻게 보면 쉽게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승인받은 지 논문을 인준받은 지 아직 너무 따끈따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면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여쭤보시면 훨씬 쉽게 통과하고 꿀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박사 논문을 여러분이 통계 논문을 썼는데요. 최근에 통계 논문으로 통과한 사람이 이 총신에 저희 목대원에 저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영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라고 연락이 몇 번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몇 분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지도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보다 논문을 너무 모르고 쓰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 자체도 잘 모르시고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교수님들께 먼저 여러분 찾아가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부목사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목사님 목양실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저 없습니다. 교수님도 사실 저희들에게 아주 쉬운 존재는 아니지만 여러분 커피 한 잔 사드시고 사들고 교수님을 만나서 논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목사님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 김대혁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그리고 저는 김대혁 교수님이 석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는데요. 저한테 늘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앉으면 늘 저한테 이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도대체 뭔데요?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건 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하는 설교에도 똑같이 인용이 적용할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수많은 주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머릿속에 지금도 떠돌고 있지만 그 많은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설교학에서 여러분 배운 메인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랑 똑같은 거죠. 석사 논문에 썼던 제 제목은 효과적인 설교의 서론에 대한 연구란 이 제목도 여러분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다가 정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논문의 주제, 즉 메인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먼저 여러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논문의 주제나 이 제목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메인 아이디어가 이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메인 아이디어잖아요.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메인 아이디어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효과적인 설교의 서론에 대한 연구를 했기에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제 네이버에 제 석사 논문을 한번 다시 검색해 봤는데요. 제가 쓴 논문 목차를 이렇게 보니까 온통 설교란 단어, 서론이란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핵심 단어, 메인 아이디어가 줄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 작성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러분의 논문을 꼭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고 그게 되시면 논문에서 여러분이 다루고 싶은 주제나 핵심 단어도 매우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논문에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논문에서 서론을 한 문장으로, 본론도 한 문장으로, 결론도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강조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이 논문을 통해 이 사회 전 세계에까지는 아니지만 이 설교학에서 우리 총신에서 무엇을 공헌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 제가 석사 때 심사를 하면서 부심사관으로 오신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질문인데요. 이 논문을 통해 이 목사님 무엇을 공헌하고 싶습니까? 한동안 멍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와서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헌이란 단어 국어사전에 보시면 힘을 써 이바지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논문을 통해
설교학 분야에 어떻게 힘을 써서 이바지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논문의 독특함, 희소성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석사 논문은 그렇다 쳐도 훗날 여러분이 다 박사까지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박사 논문은 이미 나와 있는 논문들과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논문들과는 이런 명백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 설교학적으로 분명히 공언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논문의 독특함, 희소성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논문 제목이나 주제를 정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사 이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하시는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저처럼 우물쭈물 대답하기 일쑤입니다. 저는 박사 논문 때는 청소년 공감에 대한 설교를 연구했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 청소년 사역을, 그리고 교육 디렉터를 7년 정도 경험했기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설교할까, 그들과 어떻게 좀 더 공감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주제도 그렇게 잡을 수 있었고, 이 부분에서 통계학적으로, 즉 사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설교학에 공헌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여러분의 관심과 논문의 공헌도는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실 것을 저는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주제를 정하시되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저는 석사 논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의 이 서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그 일반적으로 리스 들어가서 설교의 서론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저의 논문과 주제가 비슷한 논문을 미리 프린트를 많이 해서 논문을 모아두었습니다. 자료를 모아두었다고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쉽게 모을 만큼 자료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설교의 서론이란 주제가 자료가 정말 많은 주제였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상황인데요. 여러분, 눈 감고도 논문을 쓰실 분들, 정말 천재적인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 막 이렇게 발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로 쓰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석사 논문은 자료가 충분해야지 여러분 쓰시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여러분이 쓸 주제와 관련된 석사, 박사 논문을 먼저 검색하셔서 최소 한 10편 정도는 여러분이 미리 다른 사람들의 논문, 여러분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논문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연구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처음 걷는 길은 다 힘들어요. 하지만 먼저 걸어본 사람이 걸었던 길을 따라서 걷는 것,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죠. 길 나 있는 곳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데 황무지에 길을 개척한다는 것 힘들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 학교에 있는 이 학교 도서관이나 다양한 인터넷 서점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선정한 이 논문의 주제와 제목과 관련된 일반 서적을, 여러분 최소한 저는 예를 들면 공감이었다. 그러면 이 공감과 관련된 서적이 얼마나 있는지 미리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제가 한 논문을 써보면 30권 정도는 있어야지 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출처들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논문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썼던 학위 논문을 보면 이 신앙 서적 말고도 여러분의 논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일반 서적들도 20권, 30권 이상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리스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거의 여러분의 논문과 비슷한 이 설교학이라는
그 검색어와 여러분의 주제 검색어가 같이 잡히면서 누가 미리 썼던 논문들이 참 많거든요. 거의 다 여러분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쓰려면 일반 사회적인 여러분 이런 정보들도 가지고 논리적으로 쓰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서적에도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주제를 제목을 검색해 보시고 얼마나 자료들과 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제를 선정하시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검색하셨을 때 여러분의 주제가 너무 난해하거나 이 논문을 쓸 자료가 부족하면 논문을 쓸 때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 주변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유행했잖아요.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과 이 설교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 저랑 또 친한 목사님도 이 논문을 썼는데요. 매우 좋은 주제였죠. 당시 이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란 책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설교와 리포트들도 교수님들도 막 이렇게 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논문을 쓰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써가면서 그분들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논문의 주제를 완전히 수정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 이슈 당연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료가 없어서 생각보다 이 코로나에 대한 자료도 많고 설교학에 대한 자료도 많은데 이 두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제가 어제 리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저희 코로나와 설교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꽤 지금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건이 검색되더라고요. 이 장신대에서 석사 논문으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위한 설교 신학 정립에 대한 연구와 또 우리 총신 석사의 일대원 어떤 분이 쓰셨던데요. 코로나19 시대 교회 내 청년들을 위한 전도 설교 연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너무 하고 싶은 주제라도 자료를 미리 선정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적극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고 참 이걸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논문 주제로 선정하고 싶은 주제랑 소화할 수 있는 주제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제가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은 주제라도 논문 쓰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으면 그 주제 잘못 선정된 거다.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제나 제목을 선정할 때 이 전공과 너무 어긋나거나 치우친 주제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선정하는 도서관 가도 너무 많죠. 그런 논문들 전도 설교, 선교, 특정한 설교자의 이름을 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것들 이런 거를 보면 이 설교학적인 함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논문 보면 이 설교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전도에 집중되어 있고 선교에 이게 선교대학원 논문인가 저희 논문인가 의심될 정도로 그렇게 주제가 좀 이렇게 잘못 정하신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학 석사 논문은 되도록 설교학적 함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제나 제목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의 논문을 스스로 쓰시고, 당연히 스스로 쓰시죠. 사모님께 부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쓰시고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 컴퓨터에 있는 예전에 그 폴더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 왔는데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제 폴더인데요. 저는 되도록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논문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론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본론도 다시 한 번 더 쓴 데까지 읽어보고 결론도 읽어보고 제가 첨부했던 자료들도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늘 보면서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업데이트를 정말 여러분이 해보시면 뭐가 좋으시냐면 내 논문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스스로 이 논문에 대한 동력이 일어납니다. 진짜 이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와 이렇게 동력이 마구마구 일어나거든요. 뭐 다 완전 다른 이야기지만 저도 설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 설교 유튜브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역부터 희응까지 예화나 그리고 명언 같은 것도 주제별로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서 유명한 말들을 거기에 기역부터 희응까지 다 이렇게 수집하면서 여러분 수집하면 할수록 되게 힘이 나고 여러분 진짜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논문도 똑같은 절차 원리를 밟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저는 업데이트를 하면서 더 좋았던 점이요. 이 오타나 잘못된 구문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업데이트를 논문을 거의 다 쓰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수정하실 게, 퇴고하실 게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매주 여러분의 폴더에 논문을 업데이트하시고 새롭게 읽어보시면 뭐가 좋으시냐면 내가 이런 오타를 썼네. 이런 각주가 참고 문헌이 잘못되었네. 이 문장 정말 읽어보니까 이상하네 라는 걸 스스로 발견하시고 미리 수정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리스나 국회 도서관을 통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well made 된, 다시 말해 잘 만들어진 석사 박사 논문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논문의 프레임을 여러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설교도 많이 들은 사람이 잘 할 수 있다고 똑같습니다. 논문을 표절하라, 뺏겨 쓰라라고 카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의 논문을 계속 봐야지 논문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으면 이 포크나 나이프가 3개, 4개씩 있잖아요. 전 처음 갔을 때 뭘 들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옆에 집사님이 드시는 순서에 따라서 썰었던 경험이 한번 나는데요. 여러분 논문은 스테이크 한번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평생 남는,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정말 복된 작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의 잘 만들어진 well made 된 논문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의 뼈대와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 잘 만들어진 석사 박사 논문을 미리 수집해 두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well made 된,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논문을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되면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논문의 목차,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논문의 껍데기죠. 이 프레임을 여러분이 너무 잘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서론은 무조건 문제 제기다. 본론은 내가 진짜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구나 라고 여러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공대생이 아니라 건축학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하지만
주변에 건축업을 하시는 지인 집사님들, 친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번 집을 그분들 건축업자라서 만드시지만 여러분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늘 건축사무소 가서 도면을 돈을 들이고 받습니다. 여러분 도면이 없이는 충분히 만들 수 제가 볼 때 뭐 그분들 평생 집을 뭐 30, 50개씩 집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1년에 두세 개씩 짓잖아요. 여러분 맨날 짓는 집 도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늘 도면을 가지고 하신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만큼 껍데기, 이런 뼈대, 프레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디에요? 네, 여러분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논문을 쓰면서 느낀 것이지만 논문의 뼈대, 프레임을 잘 만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저의 주요 주제였던 청소년 공감과 관련된 논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에서 이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쓰신 이 논문들을 많이 출력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찍어 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쉽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리스에 들어가셔서 청소년 공감 검색하시면 여기 수요 기간에 보이시죠? 여기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가 보입니다. 여기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에 맞는 동영상 검색해 보시면 논문 프레임을 훨씬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학문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분들의 논문을 참고하면 그들이 나와 비슷한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고 특별히 그들은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었는지 확인하면서 훨씬 더 우리도 쉽게 논문을 만들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학위 논문 유사도 검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좀 매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 유사도 검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논문 표절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유사도 검사를 스스로 가능하다면 자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주 해야 하냐면 논문을 다 쓰시고 난 후에 이 킬러 카피인가요? 그런 논문 유사도 검사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너무 많이 38%, 46%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그러면 수정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줄이 쫙쫙쫙 그려져서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리미리 해두시면 논문을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수정할 일들이 없어지고 뼈대도 당연히 훨씬 더 견고해지겠죠. 이런 논문을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책이나 논문을 참조할 때에는 꼭 각주를 달아야 하지만 여러분이 각주를 달아도 유사도 검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책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석사 논문의 경우에 각주가 너무 많아서 논문에서 필자, 그러니까 쓰시는 여러분이 정말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논문 심사 받을 때 저도 석사 때 처음 시작하면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목사님 도대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은 알겠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야기는 뭐냐? 목사님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제가 그때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는 기분이었는데요. 너무 많이 인용을 하시면, 너무 많이 각주를 달고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헌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 각주를 꼭 기입하시고 책이나 다른 논문들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충분히 소화된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 논문이 여러분이 통계 논문이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계 자료는 이렇게 유사도 검사에서 걸릴 게 없죠. 왜냐하면 저만 한 거니까요. 저의 유일한 자료니까. 그리고 글 쓰고 평가한 것도 다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를 인용한 것만 조금 유사도 검사에서 나왔는데 저는 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매우 정말 이게 적은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논문 여러분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요. 글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쓰실 때 잘 정리를 하시면서 유서도 검사도 서론을 쓰시고 한번 해보시고 본론도 좀 쓰시고 쓰시다가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자주 해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완제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의 책상이나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제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필수 요건 사항과 숙지 요건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뭐 홈페이지에 넣어놨냐고 이렇게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논문을 써보시면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각주는 어떻게 다른지, 논문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양식은 또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는지 계속 그 어느 때보다 학교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특별히 들어가서 완제본 체크리스트를 매번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숙지해야만 논문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주 수정하는 논문 제목이나 논문 사이즈 등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할 논문이 완제본이기에 늘 그 항목들을 머리에 새겨두시고 이렇게 붙여두시면 좋겠죠. 그래야지 이 논문을 진행할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이거 자주 있는 일들인데요. 논문 그 제목 수정하는 양식들이나 그런 거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런 것들 제대로 제출 안 해서 마지막에 되게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완제본 체크리스트를 딱 뽑아 두셔서 매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 논문 연구 방법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실 제일 처음에 먼저 말씀드릴까 하다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그 담당 교수님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교수님이시죠? 도노 목사님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를 이렇게 세웠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석사 논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쓰는 리서치 아티클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 양식으로 연구 논문을 썼고요. 저는 박사 논문은 이 통계 논문을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영문학과를 전공해서 그러니까 인문이죠. 이 통계 쪽은 진짜 거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 정우홍 교수님께서 제가 청소년 공감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교수님이 이 목사님 통계 논문을 한번 써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친구들 언어로 저 사실 진짜 여러분 통계에 대해서 지식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박사 논문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박사 논문 100페이지를 쓰려면 여러분 최소한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책들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페이지를 만들려면 10,000페이지, 1000페이지에서 10,000페이지 정도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고 한 번씩은 책을 껄쩍껄쩍이라도 넘겨봐야 이런 100페이지짜리 논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박사과정 100페이지를 쓰려면 10,000페이지를 제가 봐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도 시간도 없고 차라리 이 통계 논문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차라리 이 통계 논문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계 논문을 썼는데요. 말 그대로 통계 논문은 논문에 사용되는 데이터만 제가 잘 수집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교회와 인적 자원이 많다라는 장점도 있어서 이 통계 논문을 쓸 용기가 막 서서히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논문을 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지도 교수님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이 교회 집사님의 지인이 그때 당시 통계 논문 박사라고 하셔서 그분도 한번 찾아갔는데요. 이 대구 동산병원에 뭐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봤는데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통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통계를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회의적으로 목사님 그 용기와 열정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때 빵까지 막 사가서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되게 낙심이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때 유튜브를 좀 통계 관련 유튜브를 좀 보고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 통계 관련 책들도 제가 좀 샀거든요. 근데 제가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니까 아니 좀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다시 이제 그때 만났던 분이 경일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을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교수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또 이분은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사람은 많이 만나봐야 되고 병원도 많이 옮겨봐야 되고 논문도 여러분 이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만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계란 것은 어느 정도 이런 수준의 자료가 충분히 모여야 유의미한, 다시 말해 의미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회 통계나 리서치만 보더라도 여러분 최소 뭐 100단위, 1000단위 넘잖아요. 여러분이 표본 자료가 10명 이렇게 해서 통계는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너무 크게 변별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0일 동안 국내 52개 교회, 해외 2개 교회, 그리고 기독교 단체 한 곳을 선정해두고 연락도 하고 수소문해서 설문지를 거의 1000장 넘게 만들어서 이제 뿌렸고, 이제 회수는 한 500장 정도 했는데요. 그 중에 의미가 있는 그런 설문지 400장 좀 이상을 가지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나누고 자기 평가 그 기법을 사용해서 설문지 문항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때도 저는 서울대 이 설문지, 그리고 이화여대 설문지, 연세대 설문지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다 찾아가서 하나하나 면밀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 모를 때는 지도해 주셨던 통계학 교수님께도 물어봤고요. 사실 이 정도 통계는 대학교 때 통계 전공하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충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SPSS 20.4, 24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통계 프로그램으로 통계학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맡겼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뭐 너무 TMI인데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나누고 나중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었고 논문을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통계 논문이 좋은 점은,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통계 논문이 생각보다 괜찮고, 여러분이 한번 제가 여기 글에도 써놨는데, 여러분 통계 논문은 들어갈 때는 되게 눈물이 나거든요. 엄청 자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나올 때는 되게 쉽습니다. 석사 때 통계 논문을 쓰기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박사 때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통계 논문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그냥 쓰시는 분들은 석사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박사 때 일반 논문을 쓰시면 시작할 때, 그냥 들어갈 때는 꽤 쉽거든요. 자료 보기도 쉽고. 그런데 정리를 하려면,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여러분이 사회적 공헌이나 여러분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한 번 더 논문을 쓴다면 그래도 저는 똑같이 통계 논문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통계 논문은 또 정리가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 논문은 준비하는 이 작업이 시간이 처음에 좀 걸리고 어렵지, 사실 정리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논문 심사에서 저는 이것 때문에도 하고 싶었는데요.
교수님들이 크게 트집 잡을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만든 설문지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돌렸고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으면 제가 원하는 답을 이야기하면 되고, 제가 원치 않는 결과가 논문에서 나왔으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서 충격적이고 새로웠다라고 여러분이 발표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처음 통계를 새롭게 공부하고 이 길을 가면서 참 어려웠지만 결과가 좋아서 교수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또 저는 청소년들을 참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청소년 이런 설교적 공감에 대한 설교학적 기여를 제가 조금이나마 한 것 같고, 스스로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여러분 강의 때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독립 변수를 다 잡아요. 쉽게 말하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저는 그래서 청소년이 설교 때 공감하는 변수가 무엇일까? 거기에 뭐 유튜브, 미디어, 뭐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 예화 이렇게 쭉 예를 들어 항목을 쫙 해두고 도대체 청소년들이 설교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항목은 무엇일까? 여러분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사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디어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 설교 때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 자료를 설문지 500장을 돌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한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대로 됐네 하시면서 별로 새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유의미하다. 저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들의 인생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독립 변수구나라고 저는 깨달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꼭 이 통계 논문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실 뭐 교수도 아니고 우리 도느 교수님 대신에 오늘 짧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좋은 강사는 강의를 짧게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귀한 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도느 목사님께, 교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또 부족한 저의 강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인데, 논문을 맡기실 때는 여러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인쇄소에 가시면 나중에 10권, 20권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맡기시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PPL은 아닙니다. 여러분 긴 시간 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6508-0520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논문 잘 쓰셔서 꼭 한 번에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